안녕하십니까. 행정사 민법 총칙 김지원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지난 5월 16일 토요일 날 드디어 이제 8번째 시험으로서 행정사 1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민법 총칙을 갖다가 보면 지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요, 저희 행정사 기본서만 보셨으면요, 교과서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점수를 갖다가 맞으시면 실수로 2개 정도 틀리는 것,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사실은 하나 아니면 다 맞아야 된다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게시판에도 100점 맞았다고 올려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 해당 부분을 갖다가 상세하게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이걸 갖다가 설명을 갖다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이 행정사 시험을 갖다가 보실 때 행정사 1차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점수가 잘 나와야지만 2차 계약법 논술도 잘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모든 분들이 민법 1차 시험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점수를 갖다 잘 받으셨을 것이라고 믿고 기출문제 해설을 갖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기출문제 해설 갖다가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문제는요, A형이 아니고 B형 문제를 가지고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해설을 갖다 들어가기 전에요, 일단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어느 부분이 출제가 되느냐, 이걸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의 통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민법의 법원하고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여기는 공평하게 2문제 나왔습니다. 전년도에도 2문제 나왔죠. 민법 제1조 법원하고 그 다음에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주체가 있죠. 권리의 주체. 이 권리의 주체는요, 우리 민법상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하고 그 다음에 법인 단체가 있죠. 자, 그래서 자연인 사람에 관해서는 태아하고 제한능력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법인 단체에서는 전년도보다 한 문제가 줄어서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가 있죠. 자, 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대상인데요,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죠. 권리의 객체에 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민법 총칙에 있어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는데요. 이 법률행위는 권리 변동서부터 기한까지입니다. 권리 변동서부터 기한까지 모두 13문제가 나왔어요. 2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3문제가 나왔으니까 절반보다 한 문제가 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 법률행위 이 내용을 다 정확하게 잘 정리하지 않으시면 합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 시간 계산이 있죠. 기간에 관한 거 전년도와 한 문제 동일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진 것이요, 소멸시효인데 전년도에는 소멸시효에서 2문제가 나왔는데요, 금년도에는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인 4문제에서 한 문제 줄여가지고 소멸시효에다가 이렇게 문제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금년도에 출제가 된 거는요, 이 부분을 따가 보시게 되면 어려운 것들은 없어요. 기본서를 따가 정확하게 정독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 쉽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야 신의칙이라고 한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기, 틀린 것 고르기죠. 그래서 5번에 보면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 행사도 신의 성실의 원칙 내지는 실효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기본서 42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은요, 스위스의 태도를 갖다가 본받아가지고 모든 법률관계에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사법상 권리행사라든가 공법상 권리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행사도 당연히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다만 제한능력자 보호제도라든가 강행 규정 위반한 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이 무효 주장하는 경우 그 2가지에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모두 고르기. 전부 다 맞는 거죠. 이런 박스형 문제가 앞으로도 잘 나올 겁니다. 물론 합격하신 분들은 어차피 1차를 안 보시지만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문제 형태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박스형 문제로서 고르기가 나오는데요, 전부 다 맞는 게 나오거나 전부 다 틀리는 게 나오거나 이렇게 전부 다 맞기 전부 다 틀리기 이런 문제가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옳은 건 모두 고르기인데요. 전부 다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고 우리 기본서 19쪽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기억번.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만들어진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그래서 이 기억번은요, 관습법의 성립 요건을 묻는 거죠. 관행이라고 볼 만하게 있을 것, 법적 확신을 갖고 있을 것. 그다음에 2번, 종래의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즉 법적 확신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더 이상 관습법으로서의 법적 규범 효력은 부정이 된다. 그래서 이 법적 확신은요, 영구불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확신은 전체 법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고 나쁜 관습으로 되돌아가게 되겠죠. 따라서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은 당연히 부정이 된다. 그 다음 디귿번.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관행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법적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법원으로서의 효력은 부정이 되고, 당사자 의사표시가 불명확했을 때 임의법규에 우선해서 해석 기준에 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관행으로서 당사자 의사표시 보충 기능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태아의 법적주의입니다. 부부 사이인 갑과 그의 아이 병을 임신한 을은 A라고 하는 사람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르기. 역시 고르기 문제 나왔죠. 자, 그래서 보면 갑이라고 하는 분하고 을이라고 하는 분이 부부입니다. 부부고 이때 아내 되시는 을이 여기 병이라고 하는 태아를 갖다가 임신하고 있었고, 이때요 어머니가요 A라고 하는 사람의 과실이 해가지고 교통사고로 사고를 당한 거예요. 자, 옳은 건 모두 고르기. 기억번. 사고로 인해서 태아병이 출생하기 전 어머니와 함께 사망하였다. 자, 태아는요 출생하기 전에는 민법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출생이라고 한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판례 정지 조건서를 취하든 학설 해제 조건서를 되든 간에 이때 태아는 살아서 출생을 해야 됩니다. 살아서 출생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도 사망을 하고 태아도 사산이 됐으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 병은 사망한 태아는요 불법 필다 저지른 A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기억번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사고 있고 나서 살아서 출생한 병은 살아서 출생한 병 밑줄 출생이라고 한 단계를 거쳤으니까 이때 태어난 병은요 불법행위자 A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때 갑의 부상으로 있게 될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살아서 출생이 됐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아버지까지 장애를 갖다 입었다고 한다면 평생 장애인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정신적 고통을 갖다가 느끼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디귿번. 자, 아버지 갑이 사고로 사망한 후 살아서 출생한 병은 이때 갑의 A에 대한 불법 비난 손해배상 조건을 당연히 상속받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고로. 그 다음에 살아서 출생이 됐어요. 출생이 됐다고 한다면 출생이 됐으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행사하지 못하는 생명침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따라 상속받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손해배상은요 경제적 손실뿐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야 된다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전부 다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답은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 60쪽 기본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제한 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답은 5번이죠. 자, 5번.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당연히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던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하던 특정 후견 개시 심판과 달리 성년 후견 개시 심판,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요 두 가지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건 70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는 이제 옳은 것 고르기죠. 자, 민법 35조 강행 규정이 있어요.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인데요. 법인의 불법행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립 요건을 갖춰야 돼요. 35조 제1항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법인 자신은 불법행위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경우 가해 대표기관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법인단체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요. 가해 대표기관도 책임을 져야 되고 양자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 채무입니다. 자,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 그랬죠? 그러나 상대방 피해자가요. 이미 직무 관련성이 없음을 이미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때는 법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립요건 세 가지를 갖다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부진정연대 채무니까요. 피해자는 법인을 갖다가 선택할 수도 있고 가해 대표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이죠.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미 상대방 피해자가 알았거나 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때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고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죠. 그 다음에 1번 대표권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법인 대표기관이어야 돼요. 대표기관. 이 법인 단체의 대표기관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6가지를 인정을 해주죠. 6가지가 누구냐.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직무대행자, 사실상 대표자를 말하기 때문에 이 6가지 명칭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대표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불법행위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권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이 아니니까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고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 다음 2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 행위란 대표기관도 이때 똑같이 책임을 갖다가 부담하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책임 뭐야? 부진정 연대라 그랬죠. 근데 3번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된다 그러면 외관상 관련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직무 관련성은요. 외형상 직무 관련성 또는 외관상 직무 관련성이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면요. 사리사욕을 도모를 했던 강행법규를 위반을 했던 대표권 범위를 벗어났던 대표권을 남용을 했던 법인 불법행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인은 당연히 불법행위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다음 5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는요. 상대방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을 때는 당연히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을 하죠. 자,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했을 땐 아예 책임이 없는 거고요. 상대방에게요. 잘못이 있어. 그러면 우리 법인단체도 잘못이 있고 당신도 피해자 잘못이 있으니까 서로 잘못한 거 계산을 합시다라고 하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하나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요. 교재에 뭐 워낙 잘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6번 봅니다. 민법상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비법인 사단에서 사원의 지위, 사원권은요. 규약이라든가 관행에 의해서 양도 또는 상속될 수가 있다. 우리 민법 제56조는요. 우리 민법 제56조는 뭐라고 규정이 되느냐.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도 못한다. 상속도 못한다. 그래서 양도, 상속 둘 다 금지시켰어요. 근데요. 이 규정은요. 우리 판례가요.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단법인이라든가 비법인 사단의 정관이라든가 규약에다가요. 사원권을 양도도 해. 사원권에다가 상속도 시켜. 이런 별도의 정관 규정이 있으면 그 정관 규정은 유효가 되기 때문에 정관 규정이라든가 규약에 따라서 양도도 할 수 있고 상속도 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7번 봅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자, 3번에 보면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임면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임면. 임면이 뭐예요? 임면과 면직이잖아요. 그래서 사단법인이라든가 재단법인에 있어서 대표자를 갖다가 어떻게 뽑을 것이냐. 임명을 갖다가 하고 임명을 갖다가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선임이라고 하죠. 선임. 그 다음에 면직.
면직은 내보내는 거죠. 내보내는 거. 즉 내보내는 거 자른다는 거죠. 좀 비속어지만. 해가지고 면직이 있고 이걸 해임이라고 하죠. 해임. 이걸 따 우리는 앞글자만 따가지고 임면과 면직이다 그래서 임면에 관한 규정, 선임, 해임 그러는데요. 이거는요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이죠. 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니잖아요. 사단법인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은요 목명사, 자의사, 존이라고 그랬죠. 사단법인에 있어서는요 모두 7가지를 갖다가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데 목명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그 다음에요 자의사라고 하는 절이 있죠. 이것이 존재해야 돼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의 득실 변경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존립시기 및 해산 사유죠. 근데 재단법인은요, 사원이 없으니까 재단법인은 사원 자격의 득실 변경, 그 다음에 존립기간 및 해산 사유, 요 2가지가 빠지죠. 요 2가지가 추가가 되면 사단법인 7가지, 요 2가지를 빼면 5가지는 민법 재단법인이죠. 그래서 이사의 임명과 면직, 임면에 관한 것은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이지 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요. 8번 문제 봅니다.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건물이 1개냐 2개냐 개수를 판단하고 짓고 있는 건물이 언제부터 독립한 건물이 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은요. 단순히 물리적 기준, 물리적 구조, 객관적 기준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건축주의, 주관적 사정도 당연히 고려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죠. 따라서 건축자라든가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은 당연히 고려된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봅니다. 반사회적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너무 쉬운 판례들이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가요, 진실된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갖다가 받을 때는요, 사회 구성원들이 받을 수 있는 한도 범위 내선 유효로 인정을 해주는데, 진실된 증언을 조건으로 구성원들이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초과하게 되면 반사질서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진실된 증언이 아닙니다. 진실된 증언이 아니고 허위 증언이죠. 그래서 있지도 않는 사실을 갖다가 증언을 해가지고 이때 상대방한테 불이익 주는 건요. 대가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부 반사질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된 증언이 아닌 허위 진술을 조건으로 대가를 따 지급받는 계약은 대가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나 절대적으로 반사의 질서 무효가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당연히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0번 비진의 표시입니다. 이 비진의 표시는요. 자기가 마음속에 결정을 해놓고 자기가 자유롭게 헛소리하는 거죠. 자기가 마음속에 결정해놓고 헛소리를 하게 되면 헛소리한 그 사람이 당연히 책임지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죠.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최상의 선택이라고 스스로 결정을 했고 표시가 됐으니까 비진의 표시가 아니고 의사표시가 일치가 된 겁니다. 일치가 된 거. 그래서 우리가요 1번에 보면 비진의 표시에서 말하는 진의는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최상의 결정을 하고 표시를 하게 되면 그것은 비진의 표시가 아니죠. 그래서 진정으로 말하는 게 진의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원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을 때 최상의 결정, 선택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진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바로 나와 있죠. 비진의 표시에서 말하는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 4번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에 따른 증여 표시를 하게 되면 의사표시에 일치가 있기 때문에 비진의 표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비통착사,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비통착사에 관한 규정은요 재산행위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로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에는 적용이 되죠. 그러나 신분행위라든가 공법행위라든가 주식인수청약이라든가 화해계약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 다음 11번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어디가 틀렸느냐.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는 것이고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 형사사건에 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지금 현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그대로 유효가 되지만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갖다가 체결하는 것은 반사질서 무효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반사질서 무효입니다. 그 다음 3번에 보면 부동산을 갖다가 등기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 요걸 또 우리는 미등기 전매라고 하죠. 미등기 전매, 요거는요 반사회 질서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이다. 틀렸죠? 강행법규를 갖다가 분명히 위반을 했지만 등기를 갖다가 갖추지 않고 미등기 전매하는 금지 규정,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요 단속 규정으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미등기를 갖다가 미등기로 전매한 그 사람들은요 강행 규정 위반으로서 처벌은 받지만 그 등기의 효력은 무효가 아니고 유효라는 게 판례의 태도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에 따라서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대리는요 본인이 원인을 갖다가 제공한 건데 이 표현대리는요 강행규정 위반행위라든가 그 다음에요 사실행위라든가 공법행위에는 표현대리 자체를 갖다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봅니다. 통정호의 표시에 기초해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답은 2번이죠. 제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108조 통정호의 표시에 관해서 문제 내기 싫다고 한다면 이 도표를 따가 박스째 내거나 아니면 도표에서 보호받는 제3자이냐 아니냐 이걸 내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예 그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통정호의 표시가 있었을 때 그 호의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108조 통정호의 표시에 있어서 보호받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갑과을 당사자 아닌 상속인 제외한 자로서 그래서 당사자도 아니고 상속인도 아니어야 되죠. 그 다음에요. 통정호의 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선에 이어야 되고 과실의 여부는 불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일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통정호의 표시 가짜 채권 양도 계약의 양도인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기존의 채무자. 그래서 채권 가장 양도에 있어서의 그 채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지문을 보시면 통정호의 표시인 채권 양도 계약에 있어서 이미 그 이전에 이해관계를 맺고 있던 채권 가장 양도에 있어서의 그 채무자는 보호받는 선의 제3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에듀윌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5천만 원의 금전 채권을 따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채권자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 채권이 발생이 된 것이 4월 10일경에 발생이 됐어요. 발생이 되는데 여기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채권자가 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돈 달라고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없어. 그래서 이걸 다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사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A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채권을 가짜로 양도합니다. 친구야, 내가 지금 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내가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좀 가지고 있을래? 네가 좀 보관해 줄래? 그래서 채권을 가짜로 양도하죠. 알았어, 내가 가지고 있을게. 채권 가장 양도를 합니다. 가장 양도를 하게 되면 채권자 이 사람은 가짜 양도인이 되고요.
여기는 가짜 양수인이 되는 거죠. 가짜 양수인. 이 사람들이 짜고 언제 저질렀느냐? 요 가짜 행위를 갖다가 5월 10일경에 이렇게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때 요 4월 10일 날 이미 돈을 갖다가 줄 채무자는요. 통정허위 표시 가짜 양도가 있을 때 이것을 기초로 이렇게 계약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요. 여기 채무자는요. 채권 가장 양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래서 채권 가장 양도가 있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허위 표시를 기초로 나중에 맺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양도가 있었을 때 채무자는 당연히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십니다. 13번 문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이죠. 우리가 이 동기의 착오가 있을 때는요.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하고 유효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동기가 뭐냐? 동기는요. 법률행위를 딱 하게 된 이유목적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가 있었을 때 이 동기의 착오는요. 동기 자체는 하게 된 이유목적 원인이죠. 그 땅을 왜 샀을까? 그 다음에 그것을 딱 왜 팔았을까? 하게 된 원인입니다. 이 동기는요. 마음속에 감추어진 게 대부분이니까 원칙적으로 동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동기는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 수가 없죠.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은 법적 가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원칙이 유효. 근데요, 예외적으로 이 동기가 표시가 되고 이 동기 하게 된 원인이 표시가 되어서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표시된 동기가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당사자가요. 동기의 착오를 이뤄 취소하겠다는 합의는 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합의는요. 108조 통정허위 표시의 요건이 되고 109조 착오 취소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그 다음 14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본인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인 제공했기 때문에 이때 상대방은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그 대리권을 따가 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때 그 대리인이 본인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하고 이렇게 대리행위를 따가 저지르게 되면 이때는요. 본인 너 때문에 믿었으니까 네가 다 책임져. 이게 바로 표현대리죠. 따라서 여기 상대방이 대리인하고 대리를 따가 저지른 건요. 어디까지나 본인 때문에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본인 너 때문에 믿었으니까 네가 다 책임져. 이게 표현대리고 본인이 원인을 갖다가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한 대리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본인 때문에 모든 게 발생이 됐으니까 본인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이때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과실상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본인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행동을 따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아예 이걸 저지르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과실상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14번의 답은 그래서 틀린 게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5번. 자, 이 15번 문제는요. 아주 조금 이제 머리를 갖다가 써가지고 틀리라고 내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는데요. 그래도 답은 1번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1번 고르신 분들은요. 다른 집을 따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수여받은 대리인 과로 하시고 여긴 체결이라는 거죠. 계약 좀 체결해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때는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요.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행까지 네가 다 알아서 해. 이행까지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그때는 대금 수령 권한뿐만이 아니라 날짜 연기권까지도 갖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 전부 다 교과서에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본인값을 대리해서 본인값 소유의 X건물에 대해서 상대방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협의의 무권 대리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협의의 무권 대리.
자, 그래서 보게 되면 16번. 자, 대리권 없는 의리. 본인 값을 대리했죠. 대리권이 없이 무권 대리인 의리. 본인 값의 X 건물에 대해서 상대방 병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의 무권 대리입니다. 따라서 이때 본인 값은 유리하면 추인, 불리하면 추인 거절. 그 다음에 여기 상대방 병은요. 유리하면 본인 값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선의 일대 안에서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어디가 틀렸느냐? 최초 계약 체결 당시 무권 대리인의 대리권 없음을 상대방 병이 알았다면 이때 상대방 병은 본인 값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틀렸죠? 우리 민법에 있어서 각종 최고 거절은요 몰랐든 알았든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불문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1번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본인 값은 상대방 병에 대해서 계약을 추인할 수 있는데 무권 대리인 을에 대해서는 추인할 수가 없다. 자, 우리가요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요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책임질게 책임 모전은요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그래서 틀렸고요. 3번 계약 체결 당시 의리 대리권 없는 무권 대리인을 상대방 병이 알았다고 한다면 이때는 추인하기 전이라고 해도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철회는 무조건 선의 일대에 한해서만 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요 5번. 자, 본인 값이 사망을 하고 본인 값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상속을 받았다. 단독으로 상속받았을 때 본인의 입장에서 대리권 준 적이 없으니까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나는 등기 못 줍니다. 등기 말소를 청구해서 추인 거절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는 거 이건 신의칙 위반인 동시에 금반원 원칙 위반이기 때문에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하나만 맞는 거죠. 그 다음 17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자, 무효인 법률행위가 저질러졌어요. 그러면 이 무효인 법률행위는요 처음부터 효력 자체가 없는 거니까 상대방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유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걸 갖다가 넘겨준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원인 무효가 됐다. 갑과 을이라고 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라고 한 사람하고 을이라고 한 사람이 X 토지에 매매 계약을 다 체결을 했는데요. 이 계약이 처음부터 원인 무효입니다. 원인 무효가 돼가지고 의사 무능력자가요. 이때 매매를 했다 그러면 등기를 했다 을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소유자는 을이 아니고 여전히 갑입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요. 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실효가 돼가지고 당사자사에서 매수인이 등기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는 매수인께 아니고 당연히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손해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등기를 갖고 있어가지고 되돌려주지 않으면 법을 갖다가 침해하고 권리를 침해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외형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팔아버리지 않는 이상 여전히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기 거 자기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위법행위로서 보이는 권리 침해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 자체는 발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18번 문제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답은 5번입니다. 너무 쉬운 거죠. 뭐 맞으라고 준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5번에 보면 미성년자가 저지른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받지 않고 미성년자 본인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미성년자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제한능력자라고 합니다. 제한능력자는요, 단독으로 법률행위 못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법률행위 못하게 되는데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모두 8가지가 있었어요. 단처형 근대유 무치죠. 단순히 권리만을 넣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그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처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법정 대리인이 특정한 영업의 종류를 지정을 했을 때 그 영업에 관련된 행위, 그 다음에 근로계약 임금 청구, 그 다음에 대리행위, 만 17세 이상일 때 유언행위,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상법상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취소권 행사죠. 그래서 이 취소권자를 묻는 건데요. 취소권자는 표대승이라고 그랬죠. 표의자 자신도 직접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도 표의자이기 때문에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인으로서의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승계인으로서의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이고, 상대방은 계약의 유효를 믿은 자이기 때문에 취소권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5번 미성년자가 저지른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 동의받지 않고 단독으로 유효하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틀렸고, 그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답은 4번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소권자가 취소권 포기하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원칙적으로 추인권을 갖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근데 1번 어디가 틀렸느냐? 무효인 법률행위를 했다가 당사자가 알고 추인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추인한 그때로부터 새로운 행위가 되는 것이지 계약 체결일자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그래서 거기 계약 성립 시부터 가르쳐주시고 X죠. 계약이 성립한 과거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추인이 있었던 그때죠. 무효인 계약을 했다가 5월 1일 날 체결을 했다. 6월 1일 날 추인했다 그러면 6월 1일 추인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서 새로운 매매가 되는 것이지 5월 1일 체결일자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사회질서 위반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무효를 알고 추인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그 자체를 추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효력이 유효가 되지 않아요. 다만 전환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는 권리자가 이를 알고 추인을 해도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권리가 없는 자가 자기 걸로 처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 을에게요 카메라를 갖다가 보관시켰어요. 보관시키게 되면 이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카메라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소유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무권리자가 되고, 이걸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걸 팔아버렸어요. 해가지고 이때 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을이 보관 맡은 것이고 갑이 소유자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이때 무효인 처분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됐으니까 이때는 당연히 내 거 되돌려줘. 그러면 당연히 되돌려줘야 돼요. 되돌려줘야 된다. 근데요 이때 요 무권리자가 이렇게 처분을 했다가 본인이 뒤늦게 알고, 그래 너희들 나쁜 놈 내 걸렸다, 너희들이 너도 알고 이걸 샀다고? 그렇지만 내가 인정해줄게, 돈 갖고 와 해가지고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는요 무권 대리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는 게 판례죠. 따라서 소유권이 없는 자, 처분권 없는 자가요 이렇게 처분을 했다가 저지르게 되면 이때 권리 갖고 있는 소유자, 권리자는요 추인을 할 수가 있다. 여기 처분한 자에게도 할 수가 있고 이걸 또 넘겨보는 병에게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때는요 대리권 자체를 갖다가 준 건 아니지만 대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소급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효력이 발생한다. 소급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피성년 후견인은 단독으로 저지른 그 행위에 대해서 단독으로 유효하게 취소는 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유효하게 추인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독으로 추인은 못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게요.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 성년 후견인은요 재산행위에 관해서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은 미성년자라든가 피한정 후견인과 달리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추인을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혼자서 추인할 수도 없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추인할 수 없다. 그래서 5번 완전히 틀렸고요. 그 다음 20번 시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기간 계산이죠.
갑은 을에게 1천만 원을 따가 빌려주면서 대여기간을 각 대여일로 1개월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로 끊었죠. 그러니까 민법 기간 규정에서 일주 월년으로 끊게 되면 역법적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역법적 계산은요, 원칙이 초일불산입입니다. 초일불산입이 되고, 따라서 이때 예외적으로 오전 0시부터 기간 계산을 하거나 나이 계산이 됐을 때에는 시작하는 날부터 포함을 시켜주죠. 자, 그래서 변제기가 옳은 건 모두 고르기 8월 15일 광복절 말고는 전부 다 평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기억번 돈을 빌려준 날짜가 1월 31일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이렇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한 달 있다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초일 불산입이 되죠. 1월 31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2월 1일부터 기간 계산을 하죠. 2월 1일부터 기간 계산이 되면 그때는요, 그 달 말일로 끝나는 거죠. 그 달 말일이니까 2월 28일 자정이 되는 거예요. 2월 28일 자정. 윤년이 아니니까 29일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2월 28일 이것이 바로 1개월이 되는 거예요. 2월 28일 자정 24시가 만료점 된다. 그래서 기억번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 자, 돈을 갖다가 빌려준 날짜가요, 3월 14일 오후 5시입니다. 3월 14일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니까 1개월로 끊었으니까 초일 안 들어가죠? 초일 안 들어가니까 3월 15일 0시부터 기간 계산이 되고, 자, 한 달이니까 1일부터 시작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전날이죠? 전날이니까 14일 자정이 되는 거예요. 14일 자정. 그리고 한 달 더 하니까 4월이죠? 4월 14일 자정이 만료점이 되는 겁니다. 4월 14일 17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돈을 갖다가 빌려주는 날짜가요, 7월 15일 5시입니다. 7월 15일 오후 5시에 돈을 갖다가 빌려주고, 요걸 갖다가요, 한 달 있다가 갚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15일 안 들어가죠? 15일 안 들어가니까 7월 16일 0시부터 기간 계산이 됐고, 그러면 전날 자정이죠? 전날 자정은요, 8월 15일 자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8월 15일이 공휴일이죠? 공휴일이니까 어떻게 돼요? 한 하루 더 연장이 돼서 2길, 그 다음 날. 따라서 2길이니까 8월 16일 자정이 만료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과 디귿 두 개입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답은 5번입니다. 1번. 기한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하게 되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정지 조건은요, 발생시켜주는 거죠.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조건에서는요, 전부 다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2번. 정지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이 아니죠. 확실한 사실은 기한이라고 하죠.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해제 조건은요,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소멸시키는 거죠. 해제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발생이 아니고 소멸입니다. 그 다음 4번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이 나머지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일부가 잘못됐으니까 전부 무효죠. 그래서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전부 무효가 된다. 그래서 5번 하나만 맞는 겁니다. 그 다음 22번 문제입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권리자의 청구로 인해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 중단 절차가 개시가 되면 중단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멈추게 되고, 그 중단 절차가 끝나서 종료하게 되면 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다시 새롭게 10년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과거의 권리 불행사 기간은 새로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때까지 경과된 권리 불행사 기간은 새로운 시효 기간에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산입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23번. 자, 민법상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 굉장히 중요하고 도표를 갖다가 항상 읽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2번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채권. 자, 불확정기한부 채권입니다.
금년도 서울 남산에 첫눈이 내리면 자동차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생계비를 보조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 것이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진행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따라서 객관적 기한 도래 시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안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그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자,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모두 고르기. 자, 기억번 소유권은 소멸시효 대상 권리가 아니죠. 소유권은 물권으로서 영구적 권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 그 다음에 음식점의 음식대금 채권, 외상대금 채권은 1년이죠. 의식주에 관련된 거. 그래서 니은번 맞고. 그 다음에 디귿번 점유권도 소멸시효의 진행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권도 소멸시효 대상 권리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던 걸 갖다가 놔버리면 그걸로 바로 소멸이 되는 것이지, 점유권은요, 점유를 놓고 나서 20년 있다가 소멸한다, 10년 있다가 소멸한다,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물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하고 지역권만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 전세권과 같은 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번 하나죠. 그 다음 마지막 25번 문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5번 지문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을 갖다가 정답으로 당연히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법률행위 내용이 그 문서로 작성된 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거, 저당권 설정에 관한 거, 권리를 넘기는 게 처분 문서죠. 그래서 처분 문서로 작성이 된 경우 그 글자에 부여된, 서면에 부여된, 그 서류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를 갖다가 밝히는 게 원칙이지, 그걸 갖다가 표시를 무시하고 그 사람 불러가지고 의사를 갖다가 밝히는 거, 이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요, 계약서를 갖다가 작성을 해가지고 계약서가 처분 문서가 되고, 이 처분 문서로 작성을 하게 되면 그 문서에 표시가 된 객관적 의미를 갖다가 밝히는 것이 원칙이지, 당사자의 의사를 갖다가 밝히는 건 신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진정한 의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그 4번에 대한 거 바로 풀이가 5번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행위 내용이 처분 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헌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의 내용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자,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에듀윌을 통해 가지고 기본서 행정사 과정을 다 제대로 정독하셨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요, 고득점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 1차를 갖다가 우리가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2차 합격을 위해서 부단히 연습을 하시고, 2차는 1차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2차는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주 쓰셔야 되고, 이건 가감이 없이 짧게 교과서를 갖다가 자주 반복해서 머릿속에 남기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고생을 하셨고요. 2차 행정법, 그래서 2차 계약법도 다들 합격하시기를 했다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